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항상 월계관을 쓰고 다녔습니다.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월계관을 썼다고 하죠. 한편에서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용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심한 탈모가 있어서 그걸 가리려고 머리를 앞으로 빗고 월계관을 써서 그걸 감추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월계관을 보고 탈모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의 권력과 승리만을 기억했죠.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흠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1일 어느새 금요일 오전 9시 6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날인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3,000조 원을 돌파했죠. 3,000조 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출발하자마자 3,20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오랜만에 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0.5%, 0.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그리고 또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도 처리를 했고 물론 아직은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주가 조작까지도 뿌리 뽑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첫 타자가 BTS 소속사의 의장이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코스피의 파죽짓에 이어질지 또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다. 1,320원. 1,320원. 올해보다 290원, 2.9% 정도가 오른 건데요.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또 논의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두 글자 정답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금속에 대해서 관세를 50%나 물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각종 무기 또 주요 IT 장비에 다 들어가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인데요. 배관, 전선, 반도체, 레이더, 배터리, 항공기, 선박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산업 중에서는요. 가격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든 빠지지 않는 이 금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두 글자를 오늘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자 기호는 CU이고요. 올림픽 3등에게는 동메달을 주죠. 예, 그 동메달의 동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평소보다 더 많은 커피 쿠폰을 저희가 또 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517님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그냥 끊어졌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고 다시 전화를 걸면 이거 그 번호로 안 받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걱정이 이겁니다. 아무튼 5517님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3,200까지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800선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어제 3,000조 원을 넘어섰죠.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강영현 시가총액이 기자. 이제 3,0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코스피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덕분입니다. 이게 세계 시장 합산한 건데 뭐 코스닥 코넥스도 합친 건데 네. 이제 사실 코스피 시총이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시총이 그러니까 지난해 말만 해도 2,000조 원이 안 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의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더 와닿는데요. 한 2,600조 원 정도 되죠. 코스피만 놓고 맞습니다. 보면. 지금 올해 초에 2,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 2,500조 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2,000조 원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뭐 추가 증시 부양책 이런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종결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금융통화위원 6명 중에 4명이 이제 현재 3개월 내에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했던 게 이제 외국인인데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중순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인지령 논란 뭐 이런 게 있으면서 네. 이제 대선과도에서 물러났고 그러면서 또 그때 트럼프가 총격으로 맞으면서 이제 또 그때 한번 스쳐갔을 때. 네,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이제 아무래도 가뜩이나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던 건데요. 동시에 이제 지난해 말에는 또 다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떠났는데 이제 지난달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로 그 또 더군다나 이제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면서 국내인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 특히 지금 지난해 많이 팔면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더 많이 사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일단 더 많이 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6월 들어서도 외국인은 좀 순매수를 또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새 정부 권수연 출범 기자. 이후에 보통은 이제 증시가 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한 3번 정도의 대선을 보면 뭐 코스피가 한 달 평균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그 초반에 한 3%대 올랐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초반에만 조금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되고 뭐 대부분의 정부가 이제 초기에는 증시 부양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네. 하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이런 기대감에 더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뭐 체질적으로 한국 증시가 바뀌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올 초만 해도 이 올해 유망자산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관 투자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다 국내 증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긴 했었어요. 네, 그 그렇죠. 이유가 뭐 지금 얘기하는 상법 개정안 이런 것보다는 너무 싸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 정도면 담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만한 요인들이 더해지니까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이제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 얘기를 좀 해보면 증권사에서 보면 국제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만나보고 뭐 지금 이제 그 한국투자공사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이제 한국투자공사 이런 데들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 새 정부 들어선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 문의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정말 될 것 같아?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지금 하나씩 뭐가 되는 게 보이니까 한국 증시 괜찮아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문의가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일부는 외국인 매수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 그동안 비오는 것도 있으니까 채우는 과정을 넘어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저께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그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해외 언론의 시각을 좀 소개한 걸 보니까 이 상법 개정안이 어쨌든 그냥 여야 합치로 이제 1호 법안으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리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전환점이다. 이런 표현들을 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증시의 진짜 고질적인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이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 매수는 정말 이제 시작인 건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실
그동안에 정말 지겹게 이야기했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가장 예전에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우려가 컸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사실상 대주주들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그거 하나 제대로 고치겠다라고 하니까 증시가 또 엄청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코스피가 3,200 넘었는데 여전히 싼가 혹은 조금 비싼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국내 증시에 대해 놓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게 그 증시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 PER 지표라고 해서 퍼가 있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네, 맞습니다. 뭐 미증시 같은 경우 뭐 25배, 20배가 넘는 수준인데 우리는 10년 평균 하니까 한 10점 몇 배 뭐 요 정도 나와요. 이제 10배 네, 정도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만 회복이 돼도 그러니까 한 12배, 12.6배 수준까지만 와도 4,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게 모 증권사에 4,000포인트가 왜 가능한가에 대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PER이 12배까지 못 갔던 적은 없어요. 12배, 15배까지 갔었던 적은 있죠. 물론 상황 따라 다르긴 증시가 합니다만. 좋을 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가 좋을 때 수준으로 가고 사실 우리가 증시가 좋을 때 12배인데 지금 미국은 그냥 보통 평시에 그냥 20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고 MSCI 선진국 비교해서도 17배 정도 나온다고 해요. 평균이.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못 미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신흥국 주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근데 증시 측면에서 선진국뿐만 보자면. 아니라 그것도 신흥국가들은 맞아요. PER이 오히려 더 높은 데들이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고성장을 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그냥 재평가를 받아도 지수는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고 사실 요 PER 지표라고 하는 건 이 증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결국은 심리잖아요. 투자자들의 네. 심리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정말 이제 믿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재테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정말 건전한 수단이 되는 그 장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판을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그냥 매매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자본에 돈을 넣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게 돈을 자본을 던진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믿고 내 자본을 맡긴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믿고 운영해 주는 사람들 즉 기업의 경영진들이 과연 모든 주주를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신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있고요. 아까 그 시가총액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항상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보면 행복하긴 한데 남과 비교하면 좀 불행해지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시가총액을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회사 하나의 시총이 5,500조 원. 우리나라 거의 2,600개 기업 다 합쳐야 3,000조 원인데. 어저께 좀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사실 그 전날은 이제 장중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었던 건데 어제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놀라운 거죠. 지금 시총 그냥 4조 하니까 다 뭐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3조 달러를 넘는 기업도 미국 기업이 엔비디아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애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해 정도만 해도 지난해까지도 아니도 이 올해 초만 해도 지금 중국의 그 AI 스타트업이죠. 딥시크가 등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AI 칩 수출 규제, 뭐 상호 관세 발표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시총이 2조 달러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불과 한 3개월 만에 다시 2배로 늘어난 건데 아무래도 이후에 여전히 AI가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매출이 절대적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강해졌는데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에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미국의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데서 AI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뭐 추론하는데 이제 꼭 필요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95%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고 저 이제 4조 달러 어느 권소영 기자. 정도인지를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제가 정말 안 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순위를 좀 봤어요. 미국이 29조 달러로 1위고 중국이 18조 달러로 2위, 독일이 4조 7,100억 달러, 일본이 4조 700억 달러인데 5위, 6위가 인도, 영국인데 4조 달러 간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 하나가 이 영국이나 인도 이 나라도 큰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국가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는 의미인 건데 사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AI 거품론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도 고점 대비 한 30% 빠지기도 많이 했었어요. 빠졌어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회사도 최근에 예.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PPT 같은 거를 이제 사내에서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이 AI를 빼놓고는 이제 경영계획을 그렇죠.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됐기 때문에 요새 뭐 소버린 AI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이런 점유율과 이런 걸 봤을 때 AI의 거품론은 아니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기우였다.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그리고 산업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AI 혁명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생활 전반을 바꾼다는 건데 그 우리가 인터넷 초기 인터넷 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뭐 닷컴 버블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업들. 네. 그리고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기업들의 주가는 그야말로 이제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닷컴 버블 인터넷 초기에 그때 대장주는 시스코라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정말 다들 닷컴 버블만 다 돈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코란 이 대장주 회사에 아까 말씀드린 그 퍼 얼마나 이 기업을 비싸게 거래하느냐. 네. 그 지표 130배예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그렇게 4조 달러 넘었다.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하는데도 33배. 이 얘기는 그만큼 뭐냐. 실적이 나온다. 맞아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냥 꿈과 기대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니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거고. 뭐 앞으로도 아까 말씀해주신 소버린 AI 쪽 하면은 어쨌든 엔비디아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장에 거의 뭐 90% AI 칩 경우에는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받쳐주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이제 너무 뭔가 가격이 오르면 다들 야, 이 닷컴 버블 때 그거 아니야라고 이제 다들 걱정하는데 이번은 조금 다르다. 이성식님이 엔비디아를 한국으로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는데. 웬만한 모셔오면 생산은 다 대만에 맡기고 있고 뭐 싱가포르에 R&D 센터 만든다고 하고 또 중국에도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참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가 파트너십 통해서 잘 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변화에 같이 올라타는 게 투자의 본질이기도 한데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하고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금융당국도 이거를 좀 날을 더 세우더라고요.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는 거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가 같이 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소위 불공정 거래 같은 것을 이제 대응하는 체계가 이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는 조사 권한도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뭐 중요하고 아주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뭐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금감원 부원장이고 사무실은 거래소에 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초기부터 함께 조사를 해서 뭐 신속 심리하고 뭐 강제 조사의 필요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 조사 과정에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만큼 이제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이 된다라는 인식이 뿌리 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우리 미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SEC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꽤 없었다는 것도 사실 조금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있었어요. 아니 뭐 각 이제 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 체계라고 해야 없는 될까요? 거죠. 그리고 약간 SEC가 갖고 있는 막강한 조사 권한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는 이게 약간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금감원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안 되니까 검찰 고발로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다 여러 흩어져 단계를 있는. 거치다 보니 그렇죠. 이게 시간이 뭐 2년까지도 맞아요.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분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 불이익을 찾고. 다 이제 어디다 이제 실현을 돌리거나 하거나
근데 이게 그 제가 보면은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적발하는 조직 거의 뭐 AI를 동원을 한다, 슈퍼컴퓨터 동원해서 적출하겠다라는 건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생겼고 금융위에도 특사경이 있고 강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금감원 금융위에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남부지검,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런 것도 있고 각 체계는 강력하게 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고 더 강력하게는 되고 있고. 네. 근데 좀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합동해서 의사 결정 체계가 이렇게 단일화돼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산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단체가 출범을 하면서 합동 대응단 이게 출범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옛날에도 했었고 박근혜 정부도 나와가지고 주가 조작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 된 게 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 들어서 정말로 주식 시장으로 와라라고 정말 각종 메시지를 다 내놓는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책 내놓으면서 야 부동산이 자산 투자 대상이 아니야. 이제는 부동산은 그냥 자는 거고 사는 공간인 거고 네. 집은 자는 곳이고 자는 곳이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소액주주가 대주주에 비해서 뭔가 피해를 봐? 대우를 못 받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개정해줄게. 상법 개정. 그리고 주가 조작 때문에 문제야?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잡아 넣을게. 합동대응단.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게 약간 저도 기자로서 전직 기자로서 약간 부끄러운 일이지만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고 이번에 약간 이렇게 해서 선행매매했다는 게 걸렸거든요. 근데 거의 그게 20명이나 네, 뭐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놀랍다기보다는 약간 그 시사점이 뭐냐면 이게 약간 이 아름아름 여기서 다 문제가 됐던 건 1월 달에 이미 그게 약간 문제가 다 됐었대요. 그거 수사 들어간 지 꽤 오래됐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지금이거든요. 저는 이 보도가 나온 것도 전국 보자면 이 일반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 그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들 혹은 뭐 이 오해가 아닌 정말로 그렇게 실제로 벌어져 왔던 여러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으로 약간 굴러왔었던 여러 가지 관행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지금 척결하겠다고 다 내놓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약간 기자들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뭐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적발하겠다는 거고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잡아놓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실제로 이걸 얼마나 잡아들이냐의 것과는 떠나서 이 주가 조작을 진짜 실행하는 세력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의 주가 조작 같은 게 이렇게 뭐 적발을 해도 왜 근절되지 않고 반복이 됐나? 결국 이거 남는 장사거든요. 평생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다면 내 이 뭐 빨간 줄 하나 그어지는 게 뭐 변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처벌 수위도 한참 높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지금 BTS를 키운 어떻게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들 뭐 이런 뜻을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지금 상장 후 받은 4천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상장 전에 투자자들에게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알리지 않은 혐의 이런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때 이제 하이브가 지금 상장 회사인데 상장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때 2020년 전후에 이제 비상장 회사이던 하이브를 상장하기로 하고서 상장 직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보통 뭐 네. 따상이라고도 하고 뭐 따따상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때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금융당국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런 대주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 이후 최소 6개월 정도는 주식을 팔게 하지 못하는 이제 보호예수 제도에 걸려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주주들이 갑자기 상장 직후에 이제 주식을 팔게 되면은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 의장이 과거에 하이브 간부였던 측근들을 사모펀드를 세우게 했고 이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방 의장이 이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액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건데 또 이 과정에서도 이게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사들일 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비상장 것도 시절에 있어요.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상장하면 당연히 보유를 했을 텐데 네. 우리 상장 계획 없어요 하니까 다른 사모펀드에 넘겼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상장을 했고, 추진을 했고 엄청 그래서 이거를 올랐고. 누구를 기만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팔았고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방시혁 의장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차가 얼마 안 돼요. 뭐 2019년 이럴 때 실제로 이 하이브의 측근이 설립한 이 사모펀드에 지분 넘긴 뭐 LB 이런 데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방시혁 회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걸 갖고 있을 때 이제 사모펀드는 사실 엑시트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보통 투자하고 나서 뭐 빠르면 5년, 뭐 길어도 한 10년 내에는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넘기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넘겼는데 그로부터 1년 내에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약간 기만적인 성격이 그래서 있는 거죠. 이거를 방시혁 의장이 일부러 상장 계획이 있음에도 일부러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그때는 상장 계획이 없었지만 한 3개월 지나서 상장 계획이 생겼던 거냐 이거를 고의성 여부를 또 다퉈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문제는 방시혁 의장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지 이게 하이브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엔터 기획사 중에 가장 큰 회사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하이브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이브를 맡는 것도 방시혁 이장이고 방시혁 이장이 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기업 문화, 경영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이걸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스톤피라는 그 하이브 이 상장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립된 것 같은 이 사모펀드가 사실상 이 상장이 끝나고 나서 차익 실현하고 2021년 12월에 폐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게 너무 명확하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뭐 하이브가 상장한 첫날 뭐 급등했다가 이제 매물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사실 이 주가가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서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본시장법 위반의 이 여지를 피해갈 수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원래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면 이제 소속된 연예인들의 리스크가 좀 큰데 여기는 네. 이제 대주주의 리스크가 불거진 약간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뭔가 주식시장의 불공정한 면을 좀 없애고 이것들을 좀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전 정부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굉장한 이제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라는 이 기업 자체. 상징적인 존재죠. 시가총액이 지금 한 1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더 해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정답은 두 글자인데 이걸 보내주시면 됩니다. 열 전도성도 좋고 전기 전도성도 좋고 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게 거의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뭐 전선, 배관, 전기차 배터리, AI 반도체 빠지는 곳이 없죠. 해서 미국이 최근 여기에다가 50%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 장중의 가격이 뭐 15%, 17%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가격이요. 이 금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는데 5710님이 경기도 여기에 삽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네. 정답 센스 있으신데. 읽을 뻔했습니다. 센스 읽을 있으시다. 뻔했습니다. 그리고 강훈필님은 이거를 추출하면서 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000님은 오늘도 도전합니다. 당첨되는 그날까지요. 왜 저는 맨날 안 읽어주시나요? 0000님 뒷자리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분이신가요? 그리고 8970님도 매번 출근길에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해놓고 퀴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두 글자 맞춰주셨네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경기도 역에서 출근하시면서 듣는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네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그리고 더 많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만 30원에서 만 320원이 됩니다. 바로 최저임금 기준인데요. 지난 밤 사이에 결정이 됐습니다. 만 320원, 2.9% 올랐습니다. 2.9% 이 의미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으로 보면 이게 215만 6,880원 기준인데요. 이게 내년도 이 임상률이 그 정부 출범 첫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대중 정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9%의 상승률. 네, 인상률이. 이게 근데 그때 IMF 그 외환위기 그때쯤이었던 걸 고려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보자면은 이게 2008년 이후에 17년 만에 표결이 아니라 노사공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로 8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사실 이게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해보다 14.7% 인상된 11,500원을 제시했었고 이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심사촉진 구간을 제시를 해서 이제 1,210원에서 1,44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노총 소속 의원 4명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심의 촉진 기간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서 퇴장을 해서 한국노총 소속 의원 5명만 남아서 이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반쪽 합의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그래도 뭐 다들 그러니까 민노총 분들은 좀 이렇게 자리를 먼저 이석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약간 그 대변하는 조직의 특성과 그리고 대변하는 그 사람들의 특성상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 심의 촉진 구간에 합의를 해주면 나중에 조직에 가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또 이분들로서는 입장이 네. 있고.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합의를 한 건 중요한 거니까. 노사공 합의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고 근데 앞에서 강영현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였던가요? 그 당시에 이어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이루어진 것 치고는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건데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까요? 좀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됐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간 그 정부의 노동 정책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이긴 해요. 숫자인데 이게 너무 경영계 요구에 좀 가깝게 정해진 거에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근데 뭐 그 배경에 보면 역시나 이제 지금 내수 경기 안 좋고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 줄 폐업 위기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그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그 심의 촉진 구간 자체가 이제 경영계 수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양쪽의 의사 합치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공익위원들이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범위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경영계 쪽에 가깝게 정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이 보기에도 일단 인건비 오르면서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부담 늘었고 내수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소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런 자영업자 현실을 좀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는 뭐 경제 전체를 봐서도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 사업자 폐업률이 0.94%였거든요. 이게 코로나19 시작된 이후 그때 이제 2020년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후 최고치이고 작년에 폐업 신고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졌어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던 거거든요. 특히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음식점업 이런 데가 이제 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였는데 이 두 업종이 특히나 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이제 집중된 곳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좀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자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7.2고 문재인 정부가 16.4%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하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은 더 낮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5년 네. 토탈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은 내수 죽고 자영업자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가 일정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주는 정도까지 최저임금 맞추고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가 좀 좋아져서 살만해지면 아마 내년부터는 그때는 조금 더 인상률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게 또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노동계에서 많이 양보를 했으니 27년, 28년에는 자영업 경기가 더 좋아지니 좋아지면, 조금 네, 더 올려봅시다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너무 빨리 최저임금이 오르면 또 경영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키오스크부터 알아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인력 감축이 자율주행 이루어질 로봇부터 수밖에 알아보고 없으니까. 하니까 이게 참 양쪽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계도 근데 또 힘든 거는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물가가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최저임금으로 되겠느냐 이런 또 반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거 보니까 서울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17,654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 비싼데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뭐 18,000원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삼계탕뿐만이 아니죠. 사실 요즘에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안 오른 게 없죠. 모든 게 다 올랐고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한 6,000원, 7,000원짜리 삼계탕을 파는데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외식을 하기엔 그만큼 사실 고물가 편의점 때문에 도시락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성비로 좀 남아 있는 네. 것들인데 저도 즐겨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결정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등화입니다. 차등화. 어려워요. 지역별 혹은 업종별. 사실 저희도 이거 매년 이야기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논의 테이블에 안 올랐죠. 아니, 표결에서 예. 네.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경영계에서는 좀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2020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매년 무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업태별로 뭐 혹시 아니면 이제 매출이나 지역별로 인상폭을 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인상폭 그렇죠. 역시. 근데 노동계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이 낮게 적용되는 업종은 열이 저임금 업종이죠. 업종이야라고 열이 이제 업종. 낙인 찍힌 효과가 있고 이게 최저임금법상 사실상 지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89년 이후에 단일 적용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실 이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좀 공방을 벌이긴 했었는데 이게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서 내년에도 이제 구분 없이 단일 적용이 되게 됐고 이제 노동계가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뭐 특수고용자라든가 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라든가 가사노동자 같은 분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좀 적용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경영계가 반대하면서 무산이 됐고 이 안건은 그대로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다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긴 하지만 합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지역별 혹은 업종별 이게 한켠에서는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일종의 낙인 효과라든지 또 사람들이 아니면 또 수도권 집중 현상 이렇게 또 이촌향도하는 그런 거를 또 가속화할 수 있다는 또 염려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맴돌다가 끝나고 맴돌다가 끝나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이 최저임금 대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 요거는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2017년 27년 심의에서 다루기로. 네. 이거는 좀 필요성이라든지 실효성은 좀 어떻게들 보시나요? 강영 기자. 네. 아,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어서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왜 양쪽이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그런 특수고용 그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어렵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시고 물가는 오르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2.5%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 이상이 지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네, 말을 모르겠어요. 꺼내기 사실. 예민한 문제다. 네, 이게 너무 사실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주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고용에는 부담이 되고 그쵸? 최저임금뿐만이 맞아요. 아니라 4대 보험료도 나가다 보고 뭐 식대 이런 고민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주는 건데 이 외주를 받아서 하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게 어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을과 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을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주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 산업계 또 경영 현장에서 가장 또 어려우신 분들이고 맞습니다. 이걸 받으시는 분들도 노동계에서 또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래서 매년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논의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어려워? 전문가들은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맞아요. 맞아요. 임금 다 같이 올리고 줄 사람도 받을 이랬으면 사람도.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뭐 예를 들어 신성장 동력, 뭔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이제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개발한 발굴하는 결국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한데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는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웰컴 투 동막골에서 예.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뭘 많이 먹여야 돼. 이거잖아요. 잘 매게. 잘 먹여야 돼. 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면 어쨌든 나눠주는 파이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간접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해서 조금씩 더 경제가 나아져서 올해는 뭐 한국은행 전망대로 가면은 경제가 0.8% 성장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조금 더 나아져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 홈미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 홈미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름철에 보면요. 아스팔트 정말 뜨겁죠. 그래서 막 아스팔트가 거의 휘어지다시피 하는 모습, 구불구불 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그게 또 많이 패입니다. 또 땅 꺼짐, 싱크홀 현상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죠. 해서 이제는 발밑의 안전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땅속의 사고를 미리 파악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전문 직업도 있습니다. 지질, 지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만나고 온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질 지반 전문가, 그러니까 도시의 안전 보안관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조금 건가요? 어렵죠. 예, 땅 속을.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려웠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하수도를 땅 아래 이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반, 즉 이 땅 속이 건강한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땅 속이 건강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토목 설계나 지반 그리고 이제 지하수 조사를 하는 분들을 지질 지반 전문가라고 부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건물을 올리는 공사 현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역의 공사 현장에 지반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겠다. 아니면 뭐 5층 이상의 건물은 지반 특성상 못 올릴 것 같다. 버티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토목 조사를 하는데 이런 일을 이제 지질 지반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네네.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원인은 뭐고 어떻게 좀 그 대응을 해야 될지 조사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싱크홀의 원인도 찾아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도 조언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그 땅 속의 건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땅 속이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이거 뭐 청진기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거 조사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싱크홀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우선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네.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지하 안전 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이 업체에 먼저 그 해당 지역에서 지반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땅을 뚫는 시추 조사를 통해서 지층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안반은 얼마 그리고 흙은 얼마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하게 지층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땅이 안전한지는 지층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지층이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흙과 안반의 높이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처럼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내시경처럼 땅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시추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 파악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뭔가 좀 주파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첨단 장비들을 다 동원을 해서 마치 땅속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까? 그 집안을 조사할 때? 우선 이제 안정성을 확인한 뒤에는 여러 조사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가설계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이 가설계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예를 들어 뭐 치마나 압력 그리고 싱크홀이 발생할지에 대한 유무를 분석한 뒤에 이 분석한 자료를 국토관리청이라는 곳에 검토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토관리청에서 적합 그리고 또 이제 보안 뭐 이런 판정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관리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안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전율이 기준보다 좀 낮아야 통과가 되는데, 기준치보다 좀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강을 하겠다라는 대책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중에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모든 절차에는 이 지자체나 전문기관의 허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 우리 뭘 개발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땅속까지 맞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고 약간 좀 걱정되는 측면이 나왔다면 어떻게 보강하겠다라는 대책도 세워서 이걸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지자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도로나 지방 관련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이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도로나 아니면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이걸 이제 보신 분들은, 이게 주변의 공사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요. 그렇죠. 이제 공사 때문에 이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좀 노화가 돼서 도로가 이제 좀 갈라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건물이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조건 담당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도 잘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 위험시설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이게 지자체로 바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주변에서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네요. 사실 신고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한번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돼서 이 문제점을 또 파악해서 시민들이 좀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고에는 징조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걸 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간파하고 알려드리고 사고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집중호우 내리고 나면 땅 많이 파이지 않습니까? 네. 도로도 많이 손상되고 현장에서 이런 전문가분들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업종이 수요는 갈수록 늡니다. 이 싱크홀 발생률도 많고, 이제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도 좀 잦다 보니까 도로나 건물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수요는 많지만 이 공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지질 지반 조사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현장에 투입될 이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시급하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길로 들어선 이후에 작게라도 보통 이제 뭐 다른 업종들은 창업도 하곤 하는데, 네네. 이 전문 업체를 차리려고 하면 보통 이제 GPR 탐사기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 장비나 시추기 같은 가격이 억대라서 이 창업을 하기에도 장벽이 꽤나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가 억 단위로 간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갖추고 있어야 수주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주 그렇죠. 기본인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기는 있네요. 근데 이게 지질, 땅속을 연구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 지식, 자격증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중요했는데요. 예. 대학에서 지질학이나 지질공학을 전공을 해야 이 현장에서 이제 말 그대로 취업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였고, 네. 제가 취재한 분도 이제 지질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지질학은 뭐 암석, 지반, 지하수 그리고 GPR 탐사기 같은 물리 탐사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배우더라도 네네. 취업을 하고 나서라도 이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그리고 이제 그 한국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토질 그리고 지질 기사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뿐만 아니라 전공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두루두루 가져야 하는 거네요. 연봉이나 보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고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는 근데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이제 그럼 연봉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전공도 해야 되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현장 경험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집안 조사나 뭐 지하 탐사 관련한 용역비가 건당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주하는 쪽에서 주는 돈 자체가 좀 낮다 좀 보니까 낮죠. 그걸 이제 전문 업체에서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조사가 많지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연봉이 좀 작아지는 아이고야. 뭐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은데 의외로 이 발주처의 예산이 낮기 때문에 연봉도 높을 수가 없는. 그렇죠. 연봉은 좀 낮은데 이제 현장 일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다라는 인식이 좀 그러네요. 있습니다. 또 날 더울 때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은 되게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가는 현장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도심 속인데 일반 시민들도 오가면서 이제 마주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시민분들이 오셔서 우리 물이 잘 안 나온다. 이거 언제쯤 고치냐 이런 민원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요즘같이 더운 날에 수박을 한 통 사서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고생한다고.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서 오셔서 아이고 고생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몸도 잘 진단을 해야 하듯이 땅속도 잘 진단하고 어떤 걸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도 잘 또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저축, 절약만으로 26나이에 거의 2억 원대 후반을 모은 한 젊은이를 만나봅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